네, 자, 뭐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일단은 뭐 첫 번째 주제는 일본 이제 저희가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잠깐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개요를 잠깐만 한번 설명드릴까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을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출과 관련돼서 이제 사실 뭐 통관 절차를 많이 그냥 완화를 해준 나라입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으면 자 우리 뭐 사줘 그러면 그냥 팔아서 그냥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국가였는데 이걸 지금 화이트 리스트에서 좀 뺀다는 거죠. 그러면서 90일 동안 이제 심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바로바로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수입을 물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90일 동안 통관 과정을 거치고 나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낸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수입을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어쨌든 그쪽 관련 부분에 좀 수출이 규제가 좀 됐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품목을 대표적으로 했죠. OLED 이제 풀리 이미드 필름 관련된 부분이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좀 가장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제 포토 레지스트 그러니까 이제 감광액이죠. 이쪽 관련 부분에 그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게 뭐죠? 하나가 좀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그 뭐죠? 세 가지 중에 이 감광액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네. 에칭가스.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에칭가스, 특수가스, 에칭가스 관련 이 세 가지를 지금은 이제 수출을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제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들끓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박근혜 전문가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에칭가스 전에 말씀하신 EUV 감광액, 그렇죠. 이제 포토 레지스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면 일단 이게 뭘 노린 거냐면 이제 삼성 그 칠라노 그 노광 장비 이용한 그 반도체 이제 그 부분을 노린 건데 이게 사실 그 일본에서 동경 흥화 공업이라는 데서 만들어요. 동경 흥화 공업에서 많이 만드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네 번째 있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 그 파나 시간에 이제 뭐 그렇죠. 애칭 파나를 많이 해요. 이게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굉장히 이 노광 장비를 이용한 뭐 EUV죠. 그러니까 이 노광 장비가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기기 중에 가장 초정밀 기기예요. 아무것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특정 국가에서 이제 거의 다 만들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감광액을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동경흥화그룹에서 이거를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 기업이 일단 2010년도 초에 우리나라 송도에 이미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우리가 보통 뭐 옛날에 테이프 말 때는 TDK 말고 TOK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자료 기사 한번 보여드리면 일본 이제 송도에 2012년도에 벌써 큰 돈을 투자를 해서 R&D 센터나 생산 시설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동경 흥화공업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의 투자 거점을 생산 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은 안 하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한테 굉장히 지금 불만이 있는 거죠. 이 기업들이. 근데 그렇죠.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문 전문가님이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은 수혜 기업들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건 문제가 아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점하가 갈 수 있는 재료가 있죠. 점하가 가버릴 수 있는 점하가 가버릴 수 있는 재료가 뭐냐면 이 뭐 에칭 가스 감광액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라 이 동경흥화공업이 웨이퍼를 만약에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SK 실트론이죠. 예전에 LG 실트론, LG 실트론이 SK 그 기업만 지금 웨이퍼를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SK가 만드는 거에 거의 뭐 10%도 마크를 못 합니다. 다 일본에서 수입을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전 세계 물량의 50%를 일본 기업들이 만들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요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수를 치는 거 니네 한 번만 더 하면 우리가 웨이퍼 수출 안 할 수도 있어라는 걸 조금 근데 이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욕을 엄청나게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SK
이 흐름만 보더라도 제가 이 분위기가 끊어서 잠깐 죄송합니다. 파리 제2의 파리 사건 한번 자꾸 파리가 자꾸만 이게 나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박근호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제가 비웃은 게 아니라요. 자꾸만 이 파리가 날아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삼성전자, SK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타격이 있다라고 하면 뭐 다른 기업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의 흐름만 보면 되면 오늘 뭐 안 빠졌고 그 다음에 이 그 관광액에 대해서 수혜주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도 없으니까 관광액에 관련돼서는 수혜주 찾을 생각도 뭐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제 의견을 정리를 하면 이 동경흥화공업의 생산 시설도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영향은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이야기 좀 이제 이어가자면 아까도 제가 방금 그러니까 제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도 박근호 전문가님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 문제를 너무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뭐가 큰 문제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좀 큰 문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뭐 WTO로 제소하네 많이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WTO에 제소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는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겨도 한 2, 3년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냐면 지금 일본 측의 입장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그냥 일본 측의 입장을 보면 이게 사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말 하면 그런가? 왜냐하면 이거죠. 일본이 그거거든요. 이거는 규제가 아니라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 편의를 봐줬던 거를 지금 그냥 정상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그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뭐 대만, 뭐 다 전부 다 화이트리스트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북미 쪽은 미국이랑 캐나다만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 쪽은 아르헨티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좀 나라들 좀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꽤 괜찮은,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편의를 봐줬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좀 깨져서 우리가 그냥 정상으로 돌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규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수출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제품을 수출하는데 까다롭게 만드는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규제는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90일 동안 이렇게 서류 심사 다 하고 나서 89일 정도 됐다가 갑자기 자, 야 다시 이거 때문에 안 되겠어. 다시 봐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90일 동안 심의를 보다가 결국엔 통과를 안 시켜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심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재고를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재고를 맞추기에 좀 그럼 여간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0일 안에는 무조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90일 안에 안 될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갑자기 뭐 재고를 확 늘려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둘 수 없고 이게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딴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한 요 세 제품들은 사실 뭐 일본이 90% 생산을 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생산을 하니까 이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국내 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일본 기업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크게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이라든지 에칭가스 특히 에칭가스 같은 경우가 일본 쪽에서 90%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일본이 가격 경쟁이 좀 센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편해져 버리면 사실 우리나라 SK 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인 머티리얼즈 거 쓰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중요한 건 품목이 늘어나면 문제거든요. 예, 품목이 늘어나면 굉장히 까다로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이 수혜주를 좀 정리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얘기되고 있는 수혜주입니다. 한번 별로 보시면 요게 뭐 폴리이미드 필름 같은 경우는 SKC 코롱 PI라든지 SKC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이제 왜 여기에 코롱 인더가 빠졌냐면 코롱 인더는 결국에는 코팅을 하려면 또 일본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쪽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국내 기술적으로 코팅이라든지 모든 게 일어나될 수 있는 건 요 두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사실 뭐 반도체 이제 레시스트 같은 경우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모노모라든지 폴리모를 생산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완성액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쪽도 좀 약하다. 뭐 에칭가스 관련 이쪽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거를 보는 것보다는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얘들이 일본 쪽에서 조금 더 규제를 더 많이 늘렸을 때 그 품목이 뭐가 될까? 저도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EUV 쪽이 맞습니다. EUV 쪽을 제가 보기에 핵심으로 저는 태클을 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EUV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랑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어요. EUV 이제 소재 관련 종목이거든요. 이쪽 관련 업종들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이런 종목들보다 더 급등을 했어요. 그쪽 관련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제 기준에는 지금 현재 모습은 상관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품목이 늘어났을 경우, 규제가 더 강화됐을 경우는 조금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상당히 아쉬운 게 예전에 그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웨이퍼 그 수급에 대한 문제가 네.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자금력이 이렇게 약해서 사실 너무 싸서 그랬던 네, 거예요. 그리고 네, 아까도 일본이 말씀드렸지만 싸니까. 그 최소한 네. 웨이퍼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이게 지금 뭐 사실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국산이 몇 개 없다라는 얘기도 사실 굉장히 조금 스마트폰 최대 강국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뭐 웨이퍼라든가 이런 뭐 어떤 액과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도 국내 기업들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여기서 뭐 혹자들은 우리가 이거를 EUV 강강액을 개발을 해갖고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 뭐 사실 뭐 꿈 같은 얘기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잘 이제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것까지 피해를 본다는 게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조금 뭐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아쉽긴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사실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더 번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혜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것도 시장에서 막 움직인 종목군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600억짜리가 뭐 상한가 간 거, 뭐 그런 거, 상당히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그런 거 괜히 따라잡는 일은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린 건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일본이 참여한 선거 그쵸, 그거, 때문에 네, 그쵸, 예. 그거다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냐고 보냐면 지금 사실 이 일본의 참여한 선거 지지율은요. 지금 현재 자민당이 그냥 압승입니다. 거의 압승을 하기 때문에 공명당이랑 자민당이 합치면 거의 압승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참의원 선거에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거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고요. 분명히 이거는 조금 더 큰 협상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계속 좀 주의를 하면서 저는 계속 반도체 업종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대북주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이오 투자 심리 약화,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을 건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TV에서 저희도 많이 상담을 했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개인의 의견들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바이오는 사실 상담을 할 때 팔으라고 매도 의견을 드리자니 이게 올라갈 것 같고 갖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자니 이게 사실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한순간에 뭐 상한가 가는 것도 많이 그쵸, 나오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 반성을 해야 되고 문전무원이니까 저는 바이오를 지금 야인 시대를 같이 하면서부터 한 번도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적은 없긴 한데, 이겁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건 후회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제 개인적으로는 보유자분들은 물론, 뭐, 바이오 이 종목, 저 종목 다 뭐, 너무 틀리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시가총액을 봤을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재료가 적용이 돼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위에서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해서 절대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기업들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대감 말고 실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제약사들 말고 제약사들은 뭐 한미나 다른 것들을 봐서 알겠지만 뭐 임상, 삼상에서 하나 풀어져봤자 사실 하루 그렇죠. 한 번 떨어지고 끝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네. 근데 바이오들은 이거 아니겠어요? 그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맞아요. 되면은 인생 역전하는 그렇죠. 거고 안 되면 뭐 그냥 그동안에 들인 시간 다 날아가는 네. 건데 저는 그 임상 삼성이라는 터울로 지금 몇 조 원가 있는 기업들은 사실 비중만 적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는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바이오의 하락과 더불어서 내려간 기업들은 저는 시장에서 다른 시선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매수 대응 전략은 제가 딱 잘라서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는 한 번 사면 5년 이상 갖고 간다는 생각으로 정말 장투 때릴 생각 아니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대선주도 뭐 내가 이거 20%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건드리면 안 돼요. 대선주도 한 뭐 최소한 7, 8개월 정도 장타 때린다라는 생각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 바이오는 정말 내가 작은 이런 흐름들 무시하고 내가 뭐 2상 A, B, 뭐 3상 이런 결과 나올 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리겠다 믿고, 정말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굉장히 정보가 제한적인 게 바이오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뭐 신규 매수는 지금 뭐 바이오 뭐 살 거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좀 난 예시다. 좀 기다리자라고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항상 뭐 이쪽 바이오 관련 이야기는 뭐 박근혜 전문가님이랑 거의 뭐 일치를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박근혜 전문가님 의견에 동의하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신규 매수는 저는 아직도 저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는 결국에는 모멘텀을 먹고 사는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사실 지금 뭐 신라젠 같은 경우가 그 가격대, 고점 형성했던 가격대가 전부 다 잘 돼가지고 최상의 시나리오가 다 작용된 가격대예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고점은 이미 나왔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부러졌을 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HLB 사태도 좀 그런 거고, 그러니까 바이오는 결국은 모멘텀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모멘텀을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가 살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사줘봐야 바이오 안 올라요. 그냥 주가가 안 올라니까 결국에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줘야 되는데, 뭐 이네들이 사주기 위해서는 뭐겠습니까? 바이오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베타 개수가 좀 높아요. 쉽게 말하면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세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세게 떨어지니까, 이런 종목들은 언제 사냐면 시장이 명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안 떨어지고 이제 붐장이 온다. 이제 계속 시장은 좀 우상향한다라고 좀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때 포트폴리오의 베타 개수를 높이거든요. 변동성을 좀 높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초과 수익률을 기대를 할 때 이런 종목들을 대부분 편입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상존하다 보니까 지수가 붐으로 막 올라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는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서도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긴 좀 어렵다. 거기에 또 노이즈도 뭐 인보사도 아직 해결된 건 아니죠. 뭐 HLB 관련 부분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게 해결됐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는 이제 투심 관련 부분에서 여전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사실 최근에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윤리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약주가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게 상대적으로 적은 게, 그래도 제약주들은 업력이 길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 한 지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경영을 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뭔가 하나 이거 터트려서 대박 내보겠다라는 것도, 직원이 5명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뭐라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는 아직까지 투자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지금 문제되는 종목도 한번 다 봐보세요. 다 이 문제가 딴 게 아니라 다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아우 답답한 소리 하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통 50% 40% 마이너스예요 지금. 네, 이제. 그렇죠. 바이오가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그러면 야, 마이너스 50% 팔고 내가 지금 뭘 살 수 있길래 이거를 사냐, 이걸 팔라고 하냐라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닌데, 보통 투자들이 제가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50%를 팔고 100%짜리를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츰 내가 10%한 6, 7개 잡으면 본전 와요. 근데 내가 50% 마이너스니까 내가 이거를 만회를 하려면 더블 날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무리를 하게 되고, 더블 날 종목이 뭐 정상적인 종목에서 지금 더블 날 종목이 사실 뭐가 당장 찾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상한 종목 건들게 되고 거기서 또 무너지면 그 계좌는 이제 못 살립니다. 끝나는데 막 비중이 막 50% 막 거의 100% 갖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아까 전제 조건 달았어요. 바이오 기업들 비중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 얘기를 거의 뭐 작년서부터 이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괜히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왼쪽에 한 3년 전, 2년 전처럼 좀 바닥을 또 그렇죠. 거의 1년 동안 기고 또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 흐름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예전에 2014년도 때 바이오 움직일 때도 사실 똑같은 흐름이 그렇죠. 한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기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희망고문은 좀 약간 거두자라고 좀 약간 네. 욕을 먹더라도 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마무리 동의하는 좀 바입니다. 해주시죠. 예, 저도 이 관련 부분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바이오는 지금 투자 관련 부분은 저는 좀 아직까지는 좀 보류를 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희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매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